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도 아니었고 쥐도 아니었고 벽 안쪽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척이 분명했습니다. 숨죽이고 벽에 귀를 대자 느릿하고 축축한 숨소리가 안쪽에서 파고들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벽 안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벽을 직접 뜯었습니다. 무너진 벽돌 너머로 드러난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또아리를 튼 채 마치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산자락 끝자락 풀 한 포기조차 남의 눈치 보며 자라는 돌담집 한 채가 있습니다. 해발이 낮아 산도 그리 위풍당당하진 않지만 그 앞에 흐르는 개울물은 여전히 맑고 모래밭 사이사이엔 작은 발자국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선 정씨 영감집은 거기서도 더 들어가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면 담장은 허물어져 있고 문짝은 한쪽이 휘어져 비틀어진 채 겨우 걸쳐져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정혜수라는 노인의 집입니다. 혜수는 올해로 78을 넘겼습니다. 농사꾼으로 살다 아내 먼저 떠나보낸 지는 어느덧 12년째 자식들이 한 번도 들르지 않은 세월을 세다 보면 이젠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하루는 마루에서 밥을 먹다가 또 하루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다 말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집 안구석, 정확히 말하자면 안방 벽지 뒤편에서 무언가 습하고 끈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엔 바람이라 여겼습니다. 낡은 벽지 사이로 드나드는 겨울바람이 습한 벽돌을 타고 흘러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혜수는 바람과 동물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히 숨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린 꿈을 대는 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정확히 9시쯤이면 시작되었고 새벽 닭이 울 무렵이면 멎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더듬어도 파악할 수 없는 그 기묘한 울림의 혜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웠지만 귓가를 파고드는 소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참다 못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 한켠 소리의 근원처럼 느껴졌던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벽지를 들추어 보니 벽돌 사이에 희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더니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숨을 몰아쉬는 듯한 살아있는 존재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손전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순간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친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조심해야 한다. 여긴 그냥 터가 아니다. 그때는 미신이라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며 바람처럼 흩어졌고 아버지 자신도 그 말들을 끝내 설명해 주지 못한 채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혜수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 하나가 어렴풋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 안쪽에 무언가 있다. 그게 그냥 생명체가 아니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지 않으면 그는 이 집에서 더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이튿날 이른 새벽
아직 마을에 닭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허리춤을 주무르며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야 자리에서 일어났겠지만 그날만큼은 오히려 눈이 뜨이자마자 벽 쪽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그 벽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는 꿈속에서도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그 꿈은 단 한 장면으로 요약되었지요. 어둠 속 벽 틈 사이로 노려보던 붉은 빛의 눈동자 하나. 해수는 마루 끝에 놓인 낡은 연장을 꺼내 방으로 들였습니다. 삽 한 자루, 돌망치 하나, 그리고 녹슨 끌. 젊었을 적 대들보 고칠 때 쓰던 것들인데 그 무게는 예전과 달랐고 손목엔 곧장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통증을 무시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그 무엇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 벽 너머에 무언가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안에서 숨소리가 난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미쳤나? 혼잣말은 나지막했지만 그 입속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벽에 처음 끌을 대는 순간 벽돌 사이로 잔먼지가 흩날리며 낡은 벽지 틈 사이로 갈라진 선이 드러났습니다. 해수는 팔에 힘을 실어 벽을 내리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작은 벽돌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어 또 한 번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 그의 호흡도 빨라졌고 구석구석에서 묵은 곰팡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세 번째 벽돌을 빼냈을 때 해수는 순간 손에 힘이 풀려 망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벽돌 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듯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손전등을 비추자 촘촘한 벽돌 틈 아래로 검고 매끄러운 표면이 드러났고 해수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뱀의 피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뱀이 아니었습니다. 벽 안쪽 공간을 마치 제 굴처럼 차지한 그것은 몸통이 굵고 길었으며 한쪽 벽면을 따라 또아리를 틀고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였습니다. 흔히들 말로만 듣던 사람의 집을 터 삼아 수십 년을 산다는 집지기 구렁이 말입니다. 그 순간 해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등을 벽에 부딪혔고 손에 든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꿈틀거리거나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해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먼저 몰려온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살던 유년 시절 마당 끝 느티나무 아래 파묻은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이상한 말을 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다. 우리 집을 지켜줄 놈이다. 해수는 지금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벽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던 무언가, 해수 일가의 지난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살아있는 시간의 잔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해수는 이 구렁이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경계가 아니라 경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벽돌 자리는
덧대지도 메우지도 않았고 마치 거기서 무엇이든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만 해수는 그 존재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가 흐르는 생명이라기보다 숨겨진 세월, 사라진 기억, 그리고 잊힌 사람들의 기척에 더 가까웠습니다. 해수는 그 구렁이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마치 이 집을 지키는 누군가가 긴 세월을 지나 드디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그 벽 앞에 엎드려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 언제부터 있었니? 도대체 우리 집에서 뭘 지키고 있었던 거냐? 벽을 마주한 노인의 등 뒤로 이불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느릿하게 움직였고 허리춤 아래로 흐르는 체온은 따뜻한 듯 쓸쓸했습니다. 해수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그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느꼈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외로움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수는 구렁이가 있던 그 벽면 아래쪽을 더 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지 그 생명체의 정체 때문이 아니라 본능처럼 뭔가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벽 아래의 흙을 파내려 갔을 때 깊지 않은 곳에서 철제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뚜껑은 녹슬고 경첩은 부식되어 있었지만 그걸 손에 들고 있는 순간 해수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장과 함께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펜으로 쓰인 정자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수에게.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들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해수가 15살이 되던 해 전쟁통에 급히 떠났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해수야, 이 집은 단순한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다. 너희 증조부가 털을 잡고 구렁이를 품은 뒤부터 우리는 이 집에서 이상한 보호를 받았단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나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집을 함부로 떠나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말한 벽 쪽을 파보아라. 거기엔 이 집의 마지막 약속이 있다. 살아있는 것이라면 지켜주고 죽은 것이라면 보내주어라. 그날 밤 해수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구렁이가 벽돌 하나를 살짝 밀며 고개를 내밀었지만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그 움직임을 다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서로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들은 말없이 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숨결은 조용히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이 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했는지, 왜 바람 한 점에도 벽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그를 흔들어 깨웠는지 말입니다. 그건 이 집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부탁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해수는 멍하니 상자 속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어 마루에 펼쳐 놓았습니다.
문서들은 모두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군데군데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흔들리는 손끝으로 펼쳐본 그 종이 속에는 놀랍게도 토지대장, 단기권리증,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발행된 매도증서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라 사라진 세월과 함께 묻힌 역사의 단면이자 그의 집안이 간직해온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해수는 문서들 사이에서 한 곳의 집원을 발견하고는 다음 날 직접 군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오래된 서류를 처음 받아든 직원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다시 돌아가 손에 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사람 하나가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땅이 아직도 정혜수의 부친 명의로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연히도 지금 고속도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보상 예정 금액은 97억 원이라는 말에 해수는 말없이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도 건네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루에 멍하니 앉아 아궁이의 꺼진 불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그가 원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기에 지금 이 상황이 전혀 현실 같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수는 알았습니다. 그 벽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구렁이가 단순히 그 땅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 집과 이 집안의 기억을 보존해왔다는 사실을. 구렁이는 지키는 자였고 떠나지 못하는 자였으며 그 스스로는 말을 할 수 없기에 밤마다 벽을 흔들고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처음으로 구렁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땅도, 이 집도, 우리 아버지도 다 잊고 살았을 거야. 그 순간 구렁이는 미동 없이 눈을 감듯 몸을 천천히 웅크리며 다시 깊숙이 벽 속으로 들어갔고 그것은 마치 이 집의 시간이 또한 겹쳐 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수 영감이 땅 주인이래. 그것도 엄청난 땅이래. 돈으로 치면 거의 100억이라는데 자식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거라는 말에 사람들은 서둘러 그 집 간처를 서성였고 몇몇은 해수 몰래 벽틈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렁이 얘기를 꺼내며 벌써 뱀 퇴치 업체를 부르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러나 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벽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구렁이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먼저 떠오른 건 수십 년 동안 그 벽을 지켜준 존재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잊힌 조상의 손끝에서 이어진 이 집의 숨결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난생 처음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구렁이가 지켜준 덕에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니 이 돈 또한 내 것이 아니다. 정혜수가 유언장 초안을 써내려간 그 주 주말 마을 초입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먼지를 날리며 들어섰고 이윽고 해수의 담장을 툭 치듯 밀어젖힌 그 차의 문이 열리자 한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장남 정명수가 양복 재킷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는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바짝 붙어 따라오는 며느리와 뒷좌석에서 게임기를 손에 쥔 채 무심한 표정을 짓는 중학생 손자가 늘어섰고 마당을 쓱 훑어보며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직 화장실도 밖에 있어요? 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자식들이 세월을 담보로 되돌아온다는 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나 그 손에 빈손 아닌 서류가 들려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명수는 부친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 모든 상황을 기적이라 표현했고,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이젠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으며, 그 며느리는 벌써부터 안방 구조를 살펴보며 도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일회성일 줄 알았던 혜수는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둘째 정철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형한테만 다 넘기진 말라는 말 속엔 아직 보지도 않은 유산을 놓고 벌써부터 셈이 끝나버린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막내딸 정숙이도 며칠 뒤 아이 둘을 데리고 찾아왔고 눈물부터 쏟으며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냐며 과거에 끊긴 전화 한 통, 설날 한 번 오지 않았던 세월을 빠르게 덮으려 했습니다. 혜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벽 속 그 검은 존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침묵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소리내지 않았고 사람들 역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혜수가 입을 열어 그 벽 안에 수십 년 산 뱀이 있다고 말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뱀이랑 같이 사는 집이 어딨어요? 요즘에 그런 거 미신 믿는 사람 없어요. 뱀 퇴치 업체 부르든가 제가 내일 직접 연락할게요. 혜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말없이 안방 벽 앞에 놓인 문짝 하나를 옮겨 벽 구멍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가 아는 집이 아니다. 이 집을 건드릴 생각이면 당장 나가거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고 아들 명수는 애써 아버지를 달래는 척하면서도 이미 눈은 벽 반대편 벽 뒤에 숨겨졌을지도 모를 다른 문서를 찾아두려는 눈빛으로 방 안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들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 재산은 이 집을 지키려는 자에게만 남긴다. 구렁이를 내쫓는 순간 그 누구에게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벽에 몸을 기대고 앉은 채 또아리를 틀고 잠든 그 구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넌 내 마지막을 지켜다오. 그 말은 곧 다가올 더 큰 소란을 예감한 한 늙은 가장의 마지막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정혜수의 집 마당 한쪽 구석에 주차된 SUV 2대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천막처럼 얌전히 자리 잡은 그 시점부터 그의 집은 더 이상 정혜수 혼자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정명수는 점점 날을 세워갔고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마루를 자기 안방처럼 쓰기 시작했으며 손자는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 안방 전기 코드를 마음대로 뽑아 쓰다가 무심코 구렁이 벽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혜수는 처음엔 말없이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벽 앞에 방석을 펴앉았습니다. 그에게 그 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 숨쉬는 시간의 굴곡이자 수십 년 외롭게 버텨낸 이 집의 마지막 호흡 같은 존재였기에 손을 대는 순간마다 뼛속까지 저민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눈엔 그저 기괴한 구석방일 뿐이었고 거기 살고 있다는 커다란 뱀은 제거되어야 할 혐오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수가 우물가에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겨우 물을 퍼올리고 있을 때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르신, 여기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 벽 뒤에 있습니다. 낮고 굵은 소리가 이어졌고 흙 묻은 장화 차림의 남자 둘이 허름한 차량에서 내려 뭔가를 끌어안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긴 막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두꺼운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뱀을 잡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해수는 물통을 내팽개치듯 놓고 마당을 뛰어들었으며 목소리는 떨리되 분명했습니다. 누가 부르라 했습니까? 이 집엔 뱀도 퇴치도 없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음성은 그 모든 외침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고집 부리실 일은 아니잖아요. 저런 걸 집에 둔다는 게 말이 돼요? 요즘 세상에 뱀을 모시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불렀다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산속도 위험해서 지리산 출신 포획 전문가들만 움직인다네요. 아주 조용하게 처리해 드릴 거래요. 해수는 벽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손을 벌리고 선 그의 등은 굽었지만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했습니다. 그 벽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집을 지켜온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당신들도 이 집에서 떠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포획자라 불린 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명령만 기다리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한 남자가 긴 막대를 벽 안 구멍에 밀어넣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가 움직였습니다. 몇 날, 며칠 꼼짝 않던 그 거대한 몸이 벽 틈을 비집고 나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듯 침착한 자세로 고개를 치켜들고 막대 끝을 응시했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포획자는 막대를 놓아버렸고 반사적으로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뱀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너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수는 몸을 돌려 구렁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거라. 그날 오후 포획업자들은 결국 벽에 손대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자식들의 표정은 서늘하게 변했고 명수는 말없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가며 변호사를 만나야겠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해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히 뱀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 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며 누구를 내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한결 싸늘했고 정혜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녘부터 몸에 감도는 묵직한 통증과 불쾌한 예감이 그를 이불 밖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지만 마루에 놓인 벽 쪽을 바라보며 해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식들과의 진짜 대면,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들지 않은 얼굴로 명수와 철수 그리고 딸 정숙은 마당에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철수는 아예 정장을 갖춰 입었고 정숙은 손에 부동산 서류철을 들고 있었으며 명수는 말없이 작은 노트북을 켜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 셋이 다 자리를 잡자 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아무도 돈이 탐나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집이 아버지 혼자 지키기엔 너무 오래됐고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구렁이 문제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정리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명수의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철수의 표정은 말은 안 해도 이미 입장을 정한 듯 단호했으며 딸 정숙은 시선을 피해 바닥만 바라보다가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그 구렁이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상징이든 무섭고 솔직히 좀 끔찍해요. 그 순간 해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 한쪽 구렁이 벽 앞에 다가서더니 손으로 벽 위를 조심스럽게 쓸며 말했습니다. 이 벽은 너희 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손으로 쌓은 벽이다. 비세던 날 내가 직접 진흙 이겨가며 메운 틈이고 너희 셋 다 돌되기 전에 기어다니던 그때 이 벽 아래에서 낮잠 자던 거 기억 안 나냐? 세 자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해수는 시선을 벽에서 떼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벽 안에 산 게 단순한 뱀이 아니다. 아버지가 숨긴 마지막 유산이고 증조부 때부터 우리가 품고 살아온 시간이다. 그걸 무섭다고, 징그럽다고, 남들 시선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면 너희는 결국 이 집을 떠나보낸 것과 같다. 나는 그걸 허락할 수 없다. 명수는 노트북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유산도 우리가 받을 권리도 아버지 뜻대로 정리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형,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그냥 서류부터 정리하자니까. 어차피 지금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 건데. 그때 해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서서 구렁이 벽 맞은편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법률사무소에서 작성된 정식 유언장 초안이었고 하단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며 이 집과 그 터, 그리고 내 마지막을 함께 지킬 자에게만 사적 권리를 위임한다는 문장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확인한 순간 명수의 얼굴이 굳었고 철수는 혀를 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정숙은 눈가가 빨개지더니 끝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유언장을 접어 옷깃 안쪽에 넣고 다시 마루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벽 안에서 작게 들리는 마찰음 같은 소리가 귓가에 스쳤고 그건 마치 구렁이가 잘했다고 말하는 듯한 아주 짧은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마당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장남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둘째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던 말을 끝으로 조용해졌으며 막내딸 정숙은 간간히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울거나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말없이 마당에 잡초를 뽑았고 썩은 기둥을 자르고 부러진 담장을 손수 수리해 나갔으며 그렇게 다시금 집이 제 자리를 찾을 때쯤 구렁이는 벽 안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또아리를 조정하는 듯한 기척을 전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놀랍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 함께 산 생명과의 침묵 속 대화 같았고 해수는 그 존재가 여전히 그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립된 공간에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그 집안의 기억을, 냄새를, 온도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일 뿐이며 구렁이는 그 일을 그 누구보다 오래 묵묵히 감장해왔던 것입니다. 그해 가을 어느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수의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이 지역 고아의 교육비와 노인 돌봄센터 설립에 사용될 예정이며 그가 사는 집과 터는 민속 보존 자산으로 등록 심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은 공손히 인사를 했고 해수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등기 이전 확인과 집 상태 점검을 위해 방문한다는 말에 해수는 방문을 허락했으나 단 하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벽 하나만은 손대지 마시오. 저 벽만은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세히 사연을 듣고 나서야 조용히 메모장에 보존 필요라 적었고 그날 이후 벽 안에 있는 존재는 단 한 줄의 말로 공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벽면은 거주자의 역사적 상징으로 간주하여 원형 보존 예정. 그날 밤 정혜수는 이불을 개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조용히 누운 채 손을 머리 뒤에 괴고 벽 쪽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당신이 지키던 게 단지 땅 문서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이었단 걸. 구렁이는 그 말에 대답하듯 몸을 살짝 움직였고 또아리 안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는 쉴 수 있다는 듯 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의 휴식처럼 보였습니다. 다음해 봄 정혜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누운 것도 갑작스런 사고도 아니었고 그저 어느 날 아침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멈춘 호흡이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조용히 치러주었고 그의 집 마당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시간을 지킨 자가 잠들다라는 문구 아래엔 해수의 이름이 적혔고 그 옆엔 아무런 설명 없이 작은 뱀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도 그 집엔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길을 잃은 산책객이 마을을 지나칠 때면 오래된 돌담 너머 낡은 벽 안에서 바람과 함께 스치는 미묘한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고 그때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집엔요, 아직도 구렁이가 산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지요. 그 말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남은 자리였고 무너진 벽 너머에도 끝내 사라지지 않은 진심이 또아리를 틀고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